전통사관을 이어받아 한국사관을 만들자 이제 그런 주제로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던 원인은 아까 저를 소개했던 것처럼 제가 중국 길림대학에서 연영대학하고 길림대학 두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하는 그 행태를 봤습니다. 옆에서. 제가 중국에 유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보기 드문 친중국파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보기 드문 그 반중국파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존재하고 있는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우리는 항상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저변에는 무엇보다도 그 중국 사람들이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저한테 줬던 압력이라든지 제 선생님들이 했던 그런 일들 또 그리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이런 것이 모두가 복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 전공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여러분들 그 고조선 우리 상고사 많이 연구해야 되고 부르짖고 뭐 이렇게 그 고조선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을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고조선이라는 역사가 왜 중요한지 조선사도 있고 고려사도 있고 고려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고조선사가 중요시 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소년들께서는 대일항쟁기 때 그 일본 놈들 뭐 이런 그 온갖 고난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조선인이 고려니 그런 나라보다도 고조선을 더 중요시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이 그 스스로의 그 질문이 답이 나왔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그 뒤로 그 고조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또 공부하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조선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정리하던 차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나. 결국은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관을 만들자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97년 제가 그때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막바지 그 박사학위 논문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IMF라는 게 왔답니다. 한국에. IMF라는 게 왔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IMF가 뭔지. 근데 딱 느껴지는 것이 IMF라는 것이 한국의 그 체제가 도입되고 나서 그 환전을 하려고 보니까 1달러에 800원 정도 하던 그 달러가 갑자기 1,700원, 1,800원이가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 중국 돈으로 환전을 하니까 더 리스크가 컸습니다. 이게 직격탄을 맞은 거죠. 유학생들 입장에서. 근데 뭐 IMF가 오든 뭐가 오든 대한민국이 뿌개진다고 해도 한국에 돌아올 생각은 없었고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정말 많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IMF가 뭔지. 그래서 그 중국어로 된 사전에 IMF가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런 것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가 배운 경제학 상식으로 IMF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뭐가 뭔지를. 그런데 딱 환율이 그렇게 되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250만 원 가지고 해야 되더라고요. 아, 이게 IMF구나.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IMF가 왜 왔나? 그런 거. 그때는 그 왜 왔지? 그러고 나서 퀘스천 마크만 찍고 나서 어쨌든 제 일이 바빠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학위 끝나고 99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IMF 극복해야 된다고 전 국민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IMF가 뭔가, 우리가 왜 IMF를 만든 건가 하고 조심조심 경제학자나 책을 이렇게 그걸 공부를 해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마지막 단계에 느낀 게 IMF는 현대판 앙시앙 레즘이었다. 구제도의 모순에서 오는
어떤 충격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이 OECD 가입을 하면서 OECD 가입하는 건 좋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대비책을 해놓자 구제도를 가지고 그 한국을 운영하다가 그냥 두들겨 맞은 그런 상태였구나. 그런 걸 알았습니다. 구제도. 정말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로 10년, 2000년대 들어서도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제도에 대한 모순을 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경제제도, 뭐 정치제도 등등 모든 그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생각하는 방법, 뭘 생각해야 되는지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한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 책을 읽어보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에 이 말이 맞긴 맞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결국은 공자는 죽지 않고 살아나잖아요. 공자는 중국에서 사는 공자가 한국에서 지금 살잖아요. 얼마 전에 월드컵 올림픽 때 있죠. 올림픽 때 그 성균관에서 무슨 행사 있어서 그 성균관에 공부를 좀 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 나온 어르신들이 이 중국이 메달을 따면은 금메달을 따면 굉장히 즐거워하시대요. 그런데 한국이 메달 따고 그러면은 한국에 이거 메달 딸 수가 있는 나라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다시 느끼는 거지만은 이게 배움이라는 게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 혼자 본 게 아니라 저랑 같이 공부하는 젊은 도반들이 그걸 보고 이게 우리가 좀 이러는 게 무슨 까닭이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나왔지만은 97년도 우리는 그렇게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제도의 어떤 병폐로다가 전 국민이 완전히 환란에 빠져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안 받고 더 좋아진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보편적으로다가 그런 그게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했을 거로 봅니다. 제가 이거를 내드렸을 겁니다. IMF 극복하면서 한국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약한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 OECD 가입의 선진 국가 중에서 유가가 비싸서 차 세우지 않는 나라는 단 한국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지금 얘기 들어봤거든요. 이미 몇몇 중산층에서 그 빈민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줍는답니다. 그걸 보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미국이 상당 부분이 차가 섰다고. 사실 오늘날 그 금융위기가 유가 올라가서 그런 거잖아요. 유가 올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20불짜리 유가에서 그 100불로 올라가니까 미국 경제 시스템이 월급 타면은 그 크레디트 카드 돈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200불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유가로 빡빡 올라가는 그 돈에서 이제 결국은 이게 터졌다는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유가가 비싸다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는 그거 아니었거든요.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느냐?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경제 시스템으로 사는 시스템 보면 분명히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미국 버클대학에 있는 친구랑 얘기하는데 2,000불짜리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1년 반 고민했대요. 1년 반. 이거를 내가 새 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저보고 한국에서 스칼라십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해줄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그 친구가 보고 그럼 너 얼마면 되냐 그랬더니 10,000불만 해달래요. 10,000불? 우리나라 1,000,000원인데 우리나라 학자들한테 1,000,000원 연구비 준다 그러면은 그냥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해외 연수 한 2주일 갔다 오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10,000불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00불 갖고 되겠냐 그랬더니 최대 15,000불까지만 해주면 고맙겠다고. 그런데 해주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랑 생각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나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나 분명 우리가 더 잘 삽니다. 더 잘 살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이 단계에서 그 다음을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중요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요 고비만 넘으면 되는데 요 고비를 넘지 못하는, 왜 그럴까? 바로 거기에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을 봤습니다. 일본 1800년대 1856년 페리 제독에 의해서 일본이 개항이 되죠.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일본에 굉장한 내용을 겪습니다. 내용을 겪어서 그 내용 겪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산것이라고 그러나요? 그 천민들도 고기를 먹고 그랬던 게 일본이거든요. 그전에는 뭐 고기도 못 먹고 큰일 났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1860년대부터 시작은 일본의 발전이 1890년대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으로 이게 올라섰습니다. 올라섰는데 그때 이제 세계 어떤 유수한 사람들을 일본에 불러놓고 뭔가 폼을 내야 되는데, 폼을 잡아야 되거든요. 폼을 잡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근데 유럽도 다 돼 있거든요.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본 정부에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정말 일본한테는 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관계인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죠. 그리고 민간인 후쿠자와 이키치가 있었지만은 그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역사를 바로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가 유구하고 그 역사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는 중국이나 조선한테 속국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를 내비치자 해가지고 그 작업을 역사학자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빨리 해. 뭐 역사학자들 뭐 다는 안 그렇지만 조금 영혼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영혼이 삐딱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영혼이 삐딱 사는 사람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들이 일본 초대 천황 묘가 이제 해드는데 몇 개 큰 걸 갖다 놓고 이토우한테 뭐로 갈까요? 이제 이토우가 제일 큰 걸 딱 줬더니 이게 초대 천황 묘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적었을 거지 않습니까? 적고 그게 초대 천황 묘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한 문제가 엄청 고증된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딱 해놓고 거기 단장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나가지고 외국 스님들 오니까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때 외국 스님들이, 일본 찾은 사람들이, 일본은 중국이나 조선의 속국이 아니었구나. 자기들이 역사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 뒤로부터 다른 유럽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일본을 존경은 아니더라도 존중을 하게 됐습니다. 존중. 그런 그 바탕을 가지고 일본이 한 40년을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면서 그때 가장 먼저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 청일전쟁이잖아요. 청일전쟁, 이게 단순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청나라를 퍼펙트하게 이겼습니다. 완전하게.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을 뺏어갖고, 일본이 청나라를 뺏어갖고, 청나라한테 이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만 뺏었죠. 조선 빼냈죠. 만주 땅도 이렇게 근처 흔들어 놨죠. 굉장히 큰 성공했습니다. 자, 청일전쟁. 그로부터 10년 후, 일본은 다시 세계를 놓고 한번 놉니다. 세계를 놓고, 그게 러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인데 1904년인가요? 되죠? 그 러일전쟁에서 발틱 함대를 26척의 발틱 함대를 25척을 스시마 앞에서 격침시키지 않습니까? 스시마 앞에서 격침시키는데 도고가 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스시마 해역이라는 데가 세계사를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가서 지금도 운하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옮겼던 운하가. 그 운하에서 하루 종일 있어봤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어떻게 일본이 이렇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선두주자인 러시아를 이렇게 한 번에 물릴 수가 있을까? 그 비가, 대마도가 좀 날이 별로 안 좋다 그러는데, 봄에 가서 저는 별로 시간 거의 안 봐서 하루 종일 왔다리 갔다리 해보면서 있어봤습니다. 물살도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좀 영감을 얻어보려고, 영감 별로 얻은 건 없지만은. 근데,
그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동해에서 부셨지만은 또 하나는 만주 땅에서 그때 만주를 지배했던 러시아군이거든요. 그 러시아 세력을 일거에 다 몰아냅니다. 일거에 다 몰아내가지고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일본 세력을 구축을 했지만은 의미적으로는 이제 일본은 구미에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과 같은 바늘에 올랐습니다. 러일 전쟁을 패배하고 나서 찌그러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정루환이라는 그 약 아시죠? 정루환 어떻게 생긴 것도 아시죠? 정루환. 러시아를 정벌하는 약이다 그겁니다. 그래도 일본의 일본 군대들이 만주를 들어가는데 풍토병이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그 풍토병 약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름을 정루환으로 진 겁니다. 정벌할 때 정자에다가 러시아를 노소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루환입니다. 그게. 지금도 정루환 먹잖아요, 우리. 자, 그럴 정도로다가 일본이 자신감을 붙었는데 그때 그 일본이 자신감을 붙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일본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 일본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가지고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고 쭉쭉쭉 나가거든요. 처음에는 그 일본식 사고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역사적으로 일선동조라는 걸 만들었죠. 일본과 조선은 뿌리가 같다. 그래서 니네 나라 우리 나라 어떻게 좀 하다 보니 힘센 형이 잡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되게 된 거죠. 그러다 조금 있다가 이제 대동아 공영권을 가잖아요. 대동아 공영권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동아시아를 섭렵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갈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일본 역사학자들입니다. 일본 역사학자들. 1900년대 초에 도리 류조라는 일본 역사학자가 만드는 그 역사 지도를 말입니다. 지금 아까 소개 말씀드렸던 홍산문화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까지 다 들어가서 조사를 해놓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다 이게 뭐고 해놓고 일본 사람 어떻게 연결이 되고 다 해놓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훗날 일본 관동군 그 군사 지도로 남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려시대 고려 유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은. 그럴 정도로다가 역사학자들이 먼저 일본 군이나 일본 군부, 일본 정부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자신감을 불어넣고 왜 우리가 대륙으로 가야 되느냐? 간단하다 이유는 우리가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뿌리를 찾아간다. 그러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일본이 여러 가지 추구하는 그 목적들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1945년 전쟁이 지지요.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은 그 전쟁 누구한테 졌다고 그러나? 중국한테 졌다고 그러나요? 한국한테 졌다고 안 해요. 미국한테 졌다고. 미국 및 연합국한테 졌다고 그래요. 자기는 일대 다자구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일대 다자구도로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상대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한 생각입니다. 그 전쟁인데 무너지고 나서 일본이 다시 경제적으로는 1등이 됐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그 패전을 극복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미국화를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전에는 타라론이라고 해서 후쿠자와 요기치가 얘기했던 타라론에서 그 아시아를 벗어나서 세계를 가자고 그러는데 그거 하다가 미국 특히 원자탄 두 방에 일본이 그냥 쇼크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그걸 따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타라론을 이제 거의 무시가 되면서 미국을 배우는 정책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 전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때의 정치적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세계 1등입니다. 1등인데 이 정신적으로 1등이 못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 정신적으로 1등이 못 되다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죠, 일본. 잃어버린 10년 그 시스템에서 일본이 정신적으로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경대학교 개학입니다. 그래서 동경대학교 그 교수 되면은 끝까지 정년 다 보장해줬습니다.
별의별 다 하다가 일본이 도대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교육 시스템, 행정 시스템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손댄 것이 동경제국대학에서 무조건 테니어 보장은 없다.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니들 스스로 노력해서 일본을 개척시켜라. 해가지고 그때 그런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동경대학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저널에 일본 학자들의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일본 학자들의 저널에 논문이 많이 나가는데 그 적지 않은 저널이 일본에서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그러면 일본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다른 그 정신문명과 경제적인 그 능력이 플러스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을 돌아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조선시대 역사를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조선시대. 여러분들 조선시대 그렇다면 연구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뭐를 뜻할까? 또 어떻게 해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그 국시로 사용한 게 뭡니까? 국가 이념으로. 성리학이거든요. 성리학. 유학은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주자의 성리학. 이 주자의 성리학하고 그 유학은 조금 다릅니다. 걔가. 유학은 그 공자가 얘기하는 유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융통성이 있는데 성리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성냥갑처럼 딱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성리학을 정치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가야 할 길로. 그 성리학을 가야 할 길로 이념을 삼은 조선은 모든 시스템이 성리학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최근에 미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60이 다 된 그 노인인데 돌아가신 미라를 발견했는데 그 관 속에 그 수의 속에 전니 있죠, 전니. 이 전니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주자간에 보니까 전니 뽑으면 버리지 말고 싸서 다 그때 갖고 가라고 돼 있어요. 그 전니가 있어. 그러면은 제사 지내는 거다 뭐다 다 해가지고 주자가래를 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얘기하다가 맥히는 거 있으면 주자가래문 거의 나옵니다. 주자가래문. 그 주자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다가 조선은 주자에 의해서 통제가 됐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자에서 통제가 됐는데 그 주자에서 통제가 되는 그 사상은 뭐냐면은 큰 거에 대해서 형님한테 덤비지 마라. 그거거든요. 형님한테 덤비지 마라. 형님이 하는 말은 지당한 말이다. 그래서 사실은 명나라나 청나라 그 나라들한테 사대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원리 때문에. 여러분들 광해군 있죠? 광해군 그 연속극에 보면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있는 왕으로 돼 있잖아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건데 왕이 돼서 가정적으로 형제간에 문제가 없었던 왕은 아마 세종대왕밖에 없었을 겁니다. 세종대왕밖에. 그 나머지 왕들은 그 혈육기간에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광해군이 결정적으로 실각을 하게 된 것이 성리학자들이 광해군을 실각을 시키거든요. 광해군은 실사구실 해가지고 조선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자들이 바라보는 오랑캐들한테도 손을 잡고 일을 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15,000 강홍립장군 15,000명 보내죠? 15,000명 보냈잖아요. 예. 그 15,000명 그 중국 본계에 가서 다 항복해가지고 잡혀가죠. 그 사람들 후손 지금도 좀 본계시에 살고 있습니다. 박시초에 그 사람들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조선말 다 잊어버렸고. 자, 그럴 정도로다가 그 외교적인 다각화를 벌이니까 성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명나라를 배반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아예 왕위를 못 올라가게 하더니 왕이 올라가는데 해결을 봤어야죠. 근데 한참 동안 왕위를 가지고 있는 그 기간에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실각을 시켜버리거든요. 처참하게 실각을 시킵니다. 처참하게. 그 실각을 시키는데 그 실각을 시키는 가장 큰 거는 성리학, 주자학의 위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조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500여 년 동안 역사 중에서 조선왕조 500여 년 역사 중에서 A매치에서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A매치 국가 대 국가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스시마 정벌 누구죠? 이종무가 일본 대마도 정벌했다고 국사책에 나와 있죠. 여기 혹시 국사님들 계세요? 조선왕조실록 보십시오. 세종실록. 스시마 가서 전쟁도 이겼나? 참패도 그런 참패 안 당해. 말도 못할 참패 당해봅니다. 그 세종 원년에 이종무가 대마도를 갑니다. 가서 딱 올라간 기록, 앞기록만 보면은 이긴 것 같아요. 왜? 대마도는 그때만 해도 일본 열도거든 조선을 더 가깝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막 들어오니까 대마도 사람들이 막 환영을 나가요. 아, 쌀 갖고 조선 쌀 노는 건 모양이구나. 그래서 환영을 나갔는데 딱 무트에서 내려가지고 그 조선군이 이제 무트로 내리자마자 칼 들고 대마도 사람들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대마도 사람은 다 산으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이게 뭐한 놈들이냐 여기서 힘을 합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선군을 박살을 내기 시작합니다. 충청도 시대말 절단 나고 와요. 얼마나 절단 나고 왔던지 명나라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명나라에서 보내요. 명나라 사람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 조선 조정에서 야 이거 우리 망신당은 그 사람이 가서 밀고면 안 되니까 이거 보내야 되면 어전일이에요. 그럴 정도로다가 조선이 A매치에는 단 한 번도 승전을 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인조 때 병자호란 있죠? 병자호란 며칠 만에 내렸습니까? 네? 45일 만에 막 내렸죠. 삼순 만에 막 내렸어요. 임진왜란 7년 갔죠. 임진왜란 7년 간 뒤에 형님 계셨잖아요. 명나라 계시니까 7년 버텼죠. 근데 병자호란 때는 형님이 없잖아요. 형님이 죽을 판인데 뭐 어떻게 따져요? 형님이 없으니까 45일 만에 손 딱 들고 나오잖아요. 손 딱 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신양의 병인양요 그거 따지고 보면은 참 그거 표현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 전에도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그때 신미양의 병인양일 때 왕조실록 기록이나 청사 보면 또 웃기는 얘기 많이 나오죠.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은 청나라한테 너 우리 조선 들어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들어가라 그러고 허락받고 와요. 허락받고는 이쪽에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청나라에 가갖고 야 우리 또 허락받고 왜 때렸냐고 항의하고도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자, 조선이 프로축구처럼 비교해서 그렇지만 A매치에서 국가 대 국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것이 정신상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정신상태. 임진왜란 7년 동안 빡빡 버티잖아요. 형님 계시니까. 너 자꾸 그럼 형님한테 잃는다 그러다 나중에 잃려갖고 진짜 오잖아요. 명나라도 헉헉거리면 와서 이제 동생 구해주러 왔다가 자기들도 이제 문 닫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럴 정도로다가 그 형님한테만 의존하다가 조선은 그 꼴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 조선이 무너질 때 망할 때 그거 이렇게 광경 쳐다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요. 왕실이고 신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외세를 누굴 끌어야 되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든 뭘 해야 될 게 아니라 야 미국 끌어야 되냐 러시아 끌어야 되냐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완용이 참 천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군 주둔론을 주장한 게 이완용이거든요. 최초로 미군 주둔론을 주장한 게 이완용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일본군, 그게 안 되니까 러시아군, 처음엔 청나라에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일본군. 왕실도 이게 누구한테 가서 따리를 붙어야 왕실이 보존되느냐 했지 나라를 세우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거기에 민시들 딱 붙어가지고 또 계속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오죽 나라가 정신이 없고 모자랐으면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다고 그래서 세계 선포에도 다른 나라에서 하나도 항의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에? 이게 자기 주관이 어느 정도만 서 있었어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고종 황제 당신 본인도 왕실을 어떻게 하면 보존하느냐. 민비형 어떻게 하면 민씨 척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신하들은 누구한테 딸이 붙어야 사느냐.
여러분이 희문고등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희문고등학교. 그 민영인가 누가 세운 희문이잖아요, 거기가. 민영이고. 그 조선 말기에 최고의 그 악질이라고 그러죠? 매국노. 그래도 이완용이 그래도 글로 했지만 그것도 아니고. 자, 그런 정도의 조선이었는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조선 초기에 건국할 때부터, 조선 정부 수립될 때부터 남한테 기대는 습성을 500년 동안 가져왔으니까,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형제간에 기대는 놈은 계속 형한테 기대. 이건 죽을 때까지 자기 의견 결정을 못해요. 그렇죠? 거꾸로, 형이 돼서 동생한테도 평생 매달리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버릇이라, 버릇. 자녀분들, 손주분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은,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 책보 싸주기 시작하고 숙제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 애는 부모가 안 해주면 숙제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다가 500년 동안 타성을 젖어왔기 때문에 조선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 시대로 올라가서 고려시대 가볼까요? 왕건이라는 사람이 고려를 건국하는데, 왕건이라는 사람 성이 뭡니까? 예? 성이 없어요. 왕건은 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용건, 작재건, 왕건. 아마 건씨가 성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할아버지가 용건일 겁니다. 그 아버지가 작재건이니까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그 아들이 왕건이거든요. 왕건이 자기가 스스로 귀해지니까 왕이시도 그냥 성을 떠난 것 뿐입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고려답게 고려가 건국됐습니다. 근데 고려가 건국되면서 국호를 고려를 쓰거든요. 국호를 왜 고려를 쓰느냐? 국사책에 보면은 원래 고구려인데 구자 빼서 고려를 썼다고 배우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고구려의 원래 국호가 고려였더만요. 고구려의 원래 국호가 고려였어요. 사서들 뒤져보면 고구려라고도 하고 고려라고도 하는데, 고구려 사람들 본인은 고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려를 이어온 겁니다. 고려를 이어왔는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자기의 그 고려다운 생각을 하고 살아요. 고려다운 생각을 하고, 송나라나 주변 나라나 그 4대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시대말을 승리되면 맞짱 뜨고 막 살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도 고려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요나라도 그렇고 금나라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를 몇 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강감찬한테 한번 쓸리지만은, 그때 고려랑 요나라랑 싸울 때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유학자들 있잖아요. 유학자들은, 야, 대동강 평양일대 땅 떼주고 싸우지 말자. 씨발 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 땅 떼주고 그쪽에 땅 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고려파들 있잖아요. 고려파들은 무슨 소리냐, 한번 붙자. 이게 막 설왕설래 하는데, 왕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왕은 한판 붙지요. 왜? 왕은 내 거거든. 그러니까 이래서 떼주나 한판 붙어서 떼주나 똑똑하게 떼주는데 왕은 안 다치잖아요. 피는 안 나잖아요. 피는 안 나니까 한판 붙자는 거죠. 그러니까 서희 몇 사람이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서희도 자기가 선발돼서 나갈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서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문신들이 막 말로 떠들는 이제 칼 들고 나가라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서희가 그때 선봉에 섰으니까, 그러니까 유학자들도 그렇고 왕도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해라. 서희가 가는 거잖아요. 서희가 가서 군사력은 아마 분명히 요나라가 컸을 겁니다. 요사를 봐도 요나라 사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서희가 가서 둘이가 툭탁툭탁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고구려의 정통성 인연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소송녀인가요? 그 사람이 우리가 고구려 영토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성을 가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딱 내놓고 우리한테 형님 해야지. 그러니까 서희가 너 말 잘했다. 우리는 땅은 조금밖에 안 가졌는데 국호가 고려야 임마 고려. 그럼 고구려 우리가
정통성 계승이 됐잖아. 소득령 거기서 집니다. 거기서 하다가 그러니까 땅 내놔. 이만큼 내놓으라고 해서 280미 땅 주고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땅 주고 가서 그 얼굴 껍데기 벗겨졌다고 그러거든요. 요사에 보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요 나라랑 그 고려랑 서로 했던 그 동질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군사가 몇십만에 내려온 상태에서 서희가 가가지고 그 소득령이랑 붙을 수 있었던 거는 고려적인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윤관 같은 경우 그렇죠. 금나라 같은 경우. 금나라 굉장히 큰 세력입니다. 그 세력을 맞짱서 싸울 수 있던 것이 뭐냐? 자기 자신감. 고려는 니네랑 상대가 틀린. 니네는 형님, 야, 땅 놓고 뭐 했으면 모르는데 먼저 형님 동생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이 자식도 웃기는 놈들이 내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말하다가 그냥 붙잖아요. 붙어가지고 윤관이 먼저 그쪽 들어가가지고 땅 뺐잖아요. 나중에 금나라가 우리 말썽 안 피게 땅 내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도 이제 할 정도로다가 그런 것이 고려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몽골이랑 40년 전쟁을 합니다. 몽골이랑 40년 전쟁한 나라 없어요. 없어요. 몽골이랑 40년 전쟁하는 나라, 그때 몽골한테 맥힌 나라 중에서 40년 동안 빡빡거리고 덤빈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정신이 뭐냐? 그걸 할 수 있었던 정신이. 고려인은 고려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고려인은 원나라도 아니고 중흥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의 학문이 발전하고 고려라는 나라의 문화가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결정타 맞아서 이제 원나라한테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40년 버틴 게 어느 날 물거품이 되고 나서 좀 불쌍하게 됐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 고려 원나라 그 아들의 통치국도 아닌 그 딸이 결혼 선물 비슷하게 고려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원나라 공주가 그 고려왕 남편 맞이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말 안 들으면 고려왕 귀시한백이로 세리고, 그럼 고려왕은 또 연경 가서 또 안 오는 놈들도 있었고 정신 빠진 놈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한번 들어가니까 40년 동안 싸울 때까지 고려 정신 가지고 딱 붙었는데, 바로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나라 당나라 그 이전에 그 여러 나라랑 싸울 때 뭘 가지고 싸웠겠습니까? 뭘 가지고? 고구려 정신 가지고 싸운 거예요. 내가 니네들은 무슨 상관 있어? 니네는 니네고 우리는 우리고 나는 나대로 산다. 그렇게 해서 고구려가 이긴 거거든요. 신라, 야, 이거 내가 다 줄게. 조금만 빌려줘. 해가지고 신라 통째로 들어주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당나라 속국되잖아요. 당나라 속국돼요. 당나라 속국되면서 백제 얻어먹고 고구려 땅 당나라한테 주고, 그리고 태종 무열왕이라는 그 영웅스러운 아주 그 영광스러운 칭호 얻고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거꾸로 올라갔습니다마는 그 나라에 우리의 혼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와 내 혼이 다른 혼이 들어와서 앉아 있었던 그 시기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이 그렇게 처참하게 깨질지언정 일부에서는 조선의 정신을, 고려의 정신을 이어받은 조선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시대라는 광해군 그 언저리에 보면은 그 정신들이 책에서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 군데. 그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 그 책 내용들이 나중에 모여져서 뭐가 되느냐? 그게 환단고기가 되는 겁니다. 환단고기 유설하고 어느 날 그 누가 썼다고요? 그거 환단고기 그 정도 창작 능력 가졌으면 그 노벨 문학상 막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우리의 전통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조선이 그렇게 엉터리 없는 짓거리를 할지언정 이어져서 살아왔거든요. 이어져서.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만 그래도 왕은 네가 해라 해가지고 명나라도 조금 뭐 이렇게 좀 양보를 했는데, 이게 갑작스레 일본이 들어오더니 그것마저도 없이 내가 왕인데 조선 총독이 들어오잖아요. 아마
일본이 원래 이토 히로부미 생각대로다가 이토 히로부미 한일 합방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합방하는 게 아니라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죽는 바람에 일본의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게. 바꿨는데 그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니까 1919년 4월 13일 날 국민국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정신적인 기반을 우리 전통사관에서 갖는 겁니다, 이게. 전통사관에서. 그 전통사관에서 가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일 항쟁을 하는데 가장 큰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역사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자식 여기살이 하실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딸내미든 아들내미든 엄마, 뭐, 남편감, 마누라감,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니들이 좋아하면 끝이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 하다가 막판에 가서, 야, 걔 아버지 뭐 하냐? 다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람들이 봤을 때 족보가 좀 있어 보이면은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그 족보가 없어 버리면은 그 부모님들 상당히 고민하잖아요. 이거 결혼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작은 예지만은, 그건 작은 예입니다만은 그거는 그 나라의, 그 집안의, 그 조직의, 그 개인의 의식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분명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 생각을 가지고 살았나? 누구 생각을? 45년 승전 이후에 진짜 여기 어르신들 얼마나 고생을 사셨습니까? 이것저것 생각 결혼 없이 사셨죠? 그런데 몇몇들은 그 한국을 리더는 몇몇들은 생각이 이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미국 가야 된다. 영어 잘해야 된다. 영어 몰입교육 해야 된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영어 몰입교육, 태국, 필리핀, 영어 몰입교육 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왔습니까? 인디아, 영어 몰입교육 400년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왔습니까? 인디아가 요즘에 경제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경제 기반에서 매년 7%, 8% 경제 성장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10,000불 이상 됐을 때 7%, 8% 성장한다? 그건 잘못된 성장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일본 45년 패전을 먹고 나서 미국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일본을 바꾸잖아요. 일본으로. 1등이라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1등이라는 거. 1등 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1, 2, 3등. 그거 되게 아차 실수를 하나 틀려서 1, 2, 3등 하는 거거든요. 4등부터는 그건 조금 실력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1, 2, 3등, 1등 되는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1등을 할까를 고민을 해요. 근데 2등까지 올 때는 앞에 그 사는 사람까지 다 모방을 해서 구경하고 오면 됩니다. 다 따라서 오면 되는데 1등으로 들어가는 즉시 그 모방은 안 됩니다. 프랑스 경제 규모에서 이렇게 덩어리를 볼 때 한국보다 그렇게 큰 몇십 배 되는 나라 아닙니다. 몇십 배 되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프랑스가 그 미국이랑 맞설 수 있었던 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정신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때 보면은 미국이나 무슨 사고 나서 파괴되고 그런 건 되게 프랑스게 파괴되잖아요. 미국은 프랑스를 굉장히 싫어하니까요. 그 프랑스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들 중국 있잖아요. 중국 그거 따지고면 뭐 볼 게 있는 나라입니까 그거? 예? 그 원나라랑 싸워가지고 한 번에 무너진 나라잖아요. 그건 전쟁이고 뭐없이 그냥 그 몽골 군대가 내려오면 내린 대로 쭉 내려갑니다. 그냥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고려는 40년 동안 하잖아요. 중국 사실 그 중국 별로 정신 없는 나라입니다. 저는 단연코 세상에서 제일 정신 빠진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럼 중국입니다. 저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 할 줄 아는 게 있어. 하나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자기들 이로운 소리를 하잖아요. 자기들 이로운 소리는 거기에 대한 절대로 안티를 한 겁니다. 절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화가 위대하고 5천 역사가 어쩌고 용이 어디서 나왔네, 비닐이 나왔네 그런 얘기하면 아닌 줄 알면서도 박수같이 막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우리는 교조주의가 있어갖고 잘못된 거 있으면 꼭 집어내야 됩니다. 집어내가지고 비틀어 놓죠. 비틀어 놓고 이게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그래가지고 원리원칙 따지다가 100년 가요. 아니 그 무슨 사건 하나를 가지고 사건 하나를 가지고 국가적으로다가 시민적으로 관심사가 돼서 40년 50년 가는 나라 전 세계 많지 않을걸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장준하 선생님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 다 아시죠? 정말 아시잖아요. 그 장준하 선생님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몇몇이 장준하 왜 죽었나 어떻게 죽었나 또 책 쓰잖아요. 또 책 쓰면 그거 읽고 나서 죽이려면 살리면 또 하잖아요. 이렇다니까요. 근데 중국은 그게 없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멜라닌 사건 터진 거 있잖아요. 이거 절단 맞죠 이거. 촛불 광화문에서 천안까지 갈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중국 멜라닌 그거 몇 사람 떠들고 안 떠듭니다. 떠들어봐야 자기들 창피하잖아요. 떠들어봐야 안 합니다. 중국에서 올림픽 때 그 멜라닌 몰랐을 것 같으세요? 중국이 원칙에 얼마나 투철한 나라인데요. 중국의 원칙이 얼마나 투철한지 잘 모르시죠? 하나 일례로 말씀드려드릴까요? 몇 년 전에 흑룡강에서 한국 마약상 하나 총살당한 적 있죠? 마약상 총살당한 적 있는데 그때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사전 통보도 없이 총살했다고 우리나라 난리 났었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보도 나가고 나서 제가 외교부하고 청와대에다가 장문의 민원을 썼습니다. 내가 아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런 짓 안 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정부에서 무슨 실수가 있었다. 그때 당시 주중대사 다 조사 찾아내라. 그놈들 처벌해라. 썼었어요. 장문으로 썼습니다. 며칠 있다가 우리나라 막 떠드니까 중국에서 한국에 통보한 공문 다 공개했죠. 한국 정부 아무 소리 못했죠. 공문 받고 나서 아무도 안 가봤죠. 죽든지 살든지. 중국 그 정도로 원칙에 철두철미한 나라입니다. 원칙에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 사람들한테 씹히지 않는 겁니다. 중국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봐도 덩어리 등등 여러 칭찬을 다 해주잖아요. 그 칭찬을 우리는 겸손하게 뭘 별 말씀을 그런데 중국은 자기 자신이 그걸 업데이트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그게 중국 정신이거든요. 이게 중국 정신이에요. 우리 성리학 굉장히 중국에서 큰 학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중국 가 학자들한테 성리학 연구하는 사람 찾아보십시오. 몇 사람이나 있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자의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 30명도 안 될걸요? 30명도 안 될걸요? 우리는 지금 주위에 그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학에 있는 동양 철학과 성리학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 중국답게 잘 먹고 잘 사느냐는 연구하는 나라지. 잘 먹고 잘 살자 하니까 중국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 내적인 부분 있잖아요. 내적인 부분에서 인류가 또 못 되는 거죠. 내적인 부분에서. 중국이 세계 천손이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하다가 1600년대인가요? 그때가 아마 그 청나라가 들어서기 될 겁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와서 이제 그 명나라 황제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명나라 황제가 볼 때 이게 서양놈들 와서 노는 게 가당찮거든요. 이거 모자도 안 쓰고 다니고 수염도 없고 뭐 머리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식들 인간으로 봐야 되나 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고를 하나 칩니다. 그 일식인가요? 낮에 이제 해가 좀 가리는 현상. 근데 그때 이제 중국 천문학자들이 그 일식 하면은 그때는 굉장히 큰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제 황제가 나와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명나라 천문학자들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몇 시간 동안 인식을 할 거다. 딱 이제 명나라 황제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가, 그러냐면 자기 신하를 읽고 하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11시 20분부터 시작해서 11시 26분에 끝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명나라 황제가 이놈들이 또 거짓말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중국의 그 명나라 학자 옆에 앉히고 그 서양 선교들 옆에 앉힙니다. 그런데 11시 20분인데 11시 26분에 딱 하거든.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가 딱 자리를 털고 일하면 흔들이가 그대들이 진정 신의 자식들이다. 하고 떠나요. 네? 그때 이제 중국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 충격을 먹는데 그들은 이제 별로 이제 바뀐 건 없지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은 스스로다가 자화자찬을 하는 자기 살 길 갖는 자신감 업데이트를 합니다. 우린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1등 하는 놈은 다 하나 예언을 받고 틀려요. 똑같이 안 이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셨을 겁니다. 동아일보 큰 사진이 왔었는데 우리나라 80개 대학 인문대학장들이 그 모여가지고 성명 발표했죠. 한국 인문학 위기라고. 그래서 제 선배 두 분이 그때 아는 분이 그 인문대 학장 있길래 그 뒤로 며칠 있다 보면서 인문학 위기라며 돈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돈이 없어서 인문학 하는 거예요. 인문학이 위기가 아니라 인문학자들이 위기죠. 인문학자들이. 왜? 인문학자들이 여지껏 먹고 살았던 것이 뺏겨 먹고 살았잖아요. 저도 뭐 공부하지만은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보다 저 교수나 이런 사람들 어학 잘하니까 일반 어학 못하는 사람들보다 뺏기기 쉬웠죠. 요즘 번역기 들어가면 착착 나옵니다. 서양에서 나오는 책, 서양에서 나오는 책 2, 3일이면 한국에서 다 읽혀요. 이제 뺏길 거 없습니다. 공허죠. 갈 데 없는 겁니다. 제가 1980년도 그 서울대 철학부에서 그렇게 유행했던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그때 교재를 그 필사한 거를 등사한 거를 빌려 입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비트겐슈타인이 당시에 활동하는 철학자인 줄 알았습니다. 1950년에 죽은 사람이 돼요. 30년 후에 비트겐슈타인이 갖고 우리 먹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인문학자들이 왜 고민을 했느냐? 뭐 때문에? 우리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 것을.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15개의 대국에 분명히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G7에 가려고 그러면은 G7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한국 고유의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그걸 할 때 뭐 이 얘기로 결론을 내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서 홍익인간 하자. 그거 G7에 가보십시오. 그 생각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대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있는 걸 가지고, 없는 걸 가지고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고구려시대 때. 그 전통으로다가 우리 고유의 사상이,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데 내려오는 겁니다. 그거를 그거를 이어받아서 내일을 대비하자는 거죠. 역사라는 게 뭡니까? 역사라는 게. 그냥 아저씨들 옛날 얘기하려고 모이는 거? 그거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공부를 해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게 그게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죠.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고조선 왜 중요한가? 홍산문화 왜 중요한가? 홍산문화 때 원래 중국학자, 몽고학자들 막 티격태격 했었는데 고조선, 제가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고 공부해보고 별의별 짓 다 해봤는데 고조선의 정신은 이겁니다. 너 안 괴롭혔고 너도 나 괴롭히지 마. 우리 스스로 행복하게 살게요. 건드리지 마. 그리고 우리 여력 있으면 너를 도와줄게. 그 정신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고조선 공부 대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해서 오늘 47 먹으면서 27년 동안 해온 결론이 그겁니다. 이래서 고조선이라는 게 중요했구나. 그 시대에는 너한테 지배받지도 않았고 너를 구속시키지도 않았고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서로 다 인정을 해준 시대였구나. 그래서 대일 항쟁기 때 우리의 선배들, 우리 선조들은 그 정신을 이어서 일본과 싸웠구나. 참 가슴 뭉클해지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조선을 그렇게 중시했었구나. 우리는 고조선을 그냥 상고사이기 때문에 중시한다. 그런 식으로 단순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당 정인보 선생이나 박은식 선생 이런 분들은 장도빈 이런 분들은 고조선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의미를. 자, 8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그거 갖고
헐벗고 싸웠습니다. 그거 정신 지키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모로 좋은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좋죠. 우리는 그 정신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없는 거 억지로 만들지 말자고요. 있는 거 갖다가 이어받아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주면은 그뿐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제가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뭐 행복해 말하고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 굉장히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항쟁기에 6.25 별의별 거 다 겪으셨지만은 하나 좋은 거는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밀가루 2끼 먹다가 밀가루 3끼를 가고 이런 희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작스레 저희들 때 되니까 이게 진짜 밀가루를 3끼를 먹다가 2끼를 주는 거 아니요?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 안 되세요? 요새 환율 올라가면 그런 고민 안 되세요? 전 들거든요. 전 들어요. 자, 이러다가 우리 선배들이 10년, 20년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일구는 요거 이렇게 좀 몇 숟가락 먹고 살다가 우리가 잘못해서 통틀어다 한몫 어디 몰아주는 거 아닌가. 그 불안감 그거 굉장하대요. 제가 이제 그 역사학이라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는지 모르는데 정말 불안합니다. 그거 정말.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되니까 더더욱 이제 불안해지거든요. 그런 말 뗄 때는 우리는 약간 불안에 떨어야 되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렇지만 내일 희망이 있다고 살아주셨던 그런 시대고 그래서 그런 그 차이에서 행복과 불행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어느 분한테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건 그렇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불안불안해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만들어서 500년 동안 500년 내내 전쟁을 한 번도 이기지도 못한 그 망신 이제 우리는 당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주한미군 이 한반도에 원칙적으로 철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철수하기 어려우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좀 필요해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좀 빌려달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방향전을 해주면 좀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따지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력 가지고 북한이랑 전쟁에서 우리가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보죠. 진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공부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접촉해봤거든요. 북한 사람들 접촉을 해봤는데 조금 접촉해본 게 거기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런 생각,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전쟁에서 진다? 그거 참 문제 있는 거죠. 그거 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이 남침하는 게 두려워서 미군이 있다. 미군은 또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이 망신을 안 당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미군이 이 땅에 있는 게 어차피 있을 바라면 생각부터 좀 바꿔가지고 미군 이 새끼들 지들이 필요하니까 빌부터 있는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모르면 미군도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사실 타국의 군대가 이 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 좀 망신스러운 거죠. 별로 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다면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1919년 4월 13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된 지 90주년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제 논문 그런 데다가 대일항쟁기 이런 얘기를 쓰다가 갑작스레 우리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그 얘기가 정부에서 공론화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 90주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우리 생각인지 아니면 건국 90주년이 정부 수립 90주년이 우리 생각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2010년, 2020년, 2040년 그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나라의 앞날은 결정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잘못되면 그때 그 활동한 사람들한테 욕 돼지게 먹는 겁니다. 조선 후기 이완용 욕 먹는 겁니다. 하실 거는 우리 가야 될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전통사관을 받아서 한국 사관을 만들어가지고 내일을 설계해 준다 그러면은 우리 후배들한테 절대로 욕먹는 일 없을 겁니다. 그 정신 우리 고조선에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